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에서 핵가족의 구조로 변화하였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 이전에는 대가족, 산업화 이후에는 핵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이러한 핵가족이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할 기사도 미국의 매거진 디 애틀랜틱에서 발표된 The Nuclear Family Was a Mistake라는 제목의 기사로 가족 구조의 역사,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볍게 다루어질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우선 영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영화는 1990년 작품인 아발론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세계 1차 대전을 전후하여 동유럽에서 미국의 볼티모어로 이주한 다섯 형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주 초기 함께 거주했던 다섯 형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부모님의 집에 모이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수점사절 저녁에 큰형은 저녁 식사에 늦게 도착하고 가족들이 자신도 없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큰형은 분개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형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례함의 표시이며, 이는 가족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시간이 흘러 1960년대에 이르면 추수감사절에 더 이상 가족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단지 각자의 집에서 형제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TV를 시청하면서 칠면조를 먹고 있게 되죠. 이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요양원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회상에 따르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모여 가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 TV 주변에 앉아 자신의 가족이 아닌 TV 속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있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가족들이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스크린을 갖고 있게 됩니다. 미국 역사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가족으로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면 1800년에는 미국 노동자의 4분의 3은 농부였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결혼한 부부들이 7에서 8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네소타 대학의 역사 및 인구학 교수인 스티븐 러글즈는 이것을 가족 사업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적 단위인 기업 가족, (corporate family)라고 지칭합니다. 그에 따르면 1800년에 미국인 가족의 90%는 기업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가족은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점 중 첫 번째는 회복력입니다. 대가족은 지연망을 갖고 있으며 7명, 10명 혹은 20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가족의 두 번째 강점은 사교력입니다. 대가족 내에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름, 타인에게 행동하는 방식, 친절하게 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대가족이 경제적인 단위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단위로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족도 역시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가족은 프라이버시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으며, 비록 가족 간의 유대감을 두텁게는 만들었지만 개인의 선택은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가족은 가부장적이었고 일반적으로 남성을, 특히 첫째 아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도시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젊은 남녀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기 위해 대가족을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 외로운 젊은이들이 결혼을 젊은 나이에 시작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890년부터 1960년까지 평균 결혼 연령은 남성이 3.6세, 여성은 2.2세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핵가족이 등장하게 되고 1920년대까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핵가족은 지배적인 가족 형태로 기업 가족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가족은 짧은 전성기를 갖게 됩니다. 1950년부터 1965년까지 이혼율은 하락했고 출산율은 높아졌으며 미국의 핵가족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가족의 이상형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균 2.5명의 자녀를 갖는 결혼한 부부가 교외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모습을 말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가족의 형태는 1950년 이전의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인간이 살았던 방식이 아니었고, 또한 1965년 이후 55년간 대부분의 인간이 살았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핵가족 하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기피한 현상에서 비롯되었는데, 비록 미혼 여성을 고용은 하지만 만약 그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그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편의 책임하에 가정 안으로 갇혀 엄청난 시간을 보냈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남자들이 비교적 자신의 외벌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61년까지 25세에서 29세까지의 미국 남성은 그의 아버지가 같은 나이에 벌었던 소득의 4배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핵가족제가 변화하게 되는 여러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경제적인 조건은 남성들의 임금이 감소되었고 문화적으로 사회가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고 일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결혼의 개념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결혼학자인 엘리 핀켈은 1960년대 이래 지배적인 가족 문화는 자기 표현적인 결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학자 캐서린 에딘과 마리아 캐팔라스에 따르면 결혼은 더 이상 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제 결혼은 주로 성인의 성취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자녀를 둔 기혼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196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단지 13%만이 1인 가구였지만 2018년에 그 숫자는 2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가족 제도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학력층은, 즉 고소득층은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미혼 남녀의 결혼 비율이 감소하고 빈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변화들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특히 2008년 경기 침체 이후에 경제적 압박은 미국인들을 가족에 대한 더 큰 의존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을 시작으로 기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자녀와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민자와 유색인종은 대가족 가정에서 살 확률이 더 높은데 이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더 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해서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생활 방식의 증가는 건설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가족 위주의 단독주택보다는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건설을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건설회사 레나르는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 개별의 출입구와 각각의 부엌, 거실, 침실, 욕실, 화장실을 갖춘 주택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생활을 지키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건설된 집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말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코아보드라는 웹사이트인데 이는 싱글맘이 집을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싱글맘을 찾는 것을 도와주며 커먼은 성인 집단이 개별 침실과 공동 거주 지역을 갖는 대가족의 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로 미국의 6개 도시에서 25개 이상의 공동주택 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킨이라는 것은 젊은 부모들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로 자신의 거처가 있지만 시설은 놀이공간, 육아 서비스, 가족 중심의 행사 및 외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험적인 가족 공동체는 사람들이 여전히 유연성과 약간의 사생활을 원하는 반면 또한 일련의 가치관에 이끌려 좀 더 공동의 생활 방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댈러스 대학의 정치학자인 데니얼 번즈는 위조 가족, 영어로 forged family라고 지칭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 가족은 가상의 친족 관계이며 핵가족의 세태가 낳은 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여러 형태의 위조 가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프가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2015년에 1인당 GDP와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이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맥락에서 두 가지를 시사할 수 있는데요. 첫째, GDP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가족에게 자신을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제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 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 기사에서 저자는 왜 위조 가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우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존의 핵가족 체제를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가족 제도가 그들이 가족의 헌신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가족이 제공해주던 일을 할 사람을 고용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핵가족 제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러한 공동 거주를 통해 대가족화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핵가족의 새로운 대안으로 위조가족이라 불리는 공동 거주 체제에 관심이 높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s time to find a way to bring back the big table. 큰 식탁을 다시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도시였습니다.